안녕하세요. 겉보기엔 똑같이 1달러 가치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태생부터가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디지털 화폐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오늘은 이 둘이 대체 뭐가 다르고 또 어떤 장단점을 가졌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뭘 고르는 게 더 좋을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그냥 똑같은 1달러짜리 디지털 화폐처럼 보여도 그 작동 방식이나 신뢰를 어디에 두는지 이런 게 아주 다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뭐 그냥 개념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럴 땐 이게 다르고 저럴 땐 저게 다르구나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딱 맞는 스테이블 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이름부터 시작해 볼까요? USDT나 USDC 같은 거요? 이런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이건 뭔가요? 네. 그건 말 그대로 어떤 특정 기업이 발행하고 또 관리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행하는 회사가 우리가 발행한 코인 1개당 진짜 미국 달러 1달러어치 자산을 갖고 있다. 뭐 예를 들면 현금이나 아니면 미국 단기 국채 같은 걸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코인을 찍어내서 유통시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약간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어떤 사설은행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장점은 역시 편리함일까요? 거래소에서도 진짜 쉽게 보이고 쓰기도 편하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역시 그 접근성하고 유동성이에요. 이미 우리가 쓰는 거래소나 여러 핀테크 결제 서비스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쉽게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뭐 사고 팔고 또 돈 보내고 이런 걸 빨리 할 수 있죠. 그리고 발행하는 회사가 딱 1코인은 1달러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심리적으로나 뭐 이론적으로나 가치가 안정적이다, 패깅이 잘 유지된다고 느껴지고요. 최근에는 또 규제 당국 눈치도 보고 또 외부 회계 감사도 받고 이러면서 법적인 문제 소지를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기업들이 좀 선호하는 편이죠. 그렇군요. 편리한 건 알겠는데, 근데 그 편리함 뒤에는 뭔가 좀 불안한 점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한 회사가 다 관리한다는 건 뭐 그 회사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마음대로 특정 사용자한테 불리하게 뭔가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게 핵심적인 단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검열이나 자산 동결 위험이 있어요. 발행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혹은 뭐 정부에서 시키면 특정 계정, 그러니까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거기 있는 돈을 그냥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결국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 쓸 수도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뭐 규제 압력 때문에 특정 주소 자산이 동결된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준비금이라는 게 진짜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발행사가 내놓는 감사 보고서만 믿어야 하는데 그 보고서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또 얼마나 자세한지에 따라서 신뢰도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진짜 그 돈이 안전하게 있는지 좀 의문이 들 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발행사 자체가 망하거나 뭐 운영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있는 나라의 법이나 정책이 바뀌면 스테이블 코인 운명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편리함과 안정성 이면에는 이 통제 문제 그리고 신뢰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제 완전히 반대편 세상으로 가볼까요?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 다이나 LUSD 같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건 중앙화 모델하고는 정말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특정 회사가 아니라 그 블록체인 위에 짜인 어떤 규칙, 그러니까 코드 덩어리, 이걸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로토콜이 발행하고 관리를 다 해요. 보통은 사용자가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 자산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자동 계약 시스템에 담보로 맡기면요. 그 담보 가치의 일정 비율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모든 과정, 그러니까 발행, 상환, 담보 관리, 심지어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청산까지 전부 다 미리 공개된 코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 손이나 기관 승인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회사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이랑 코드가 알아서 돌아간다니. 그러면 제일 큰 장점은 역시 투명성, 그리고 자율성 이런 거겠네요. 누구나 그 규칙 다 볼 수 있고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맞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방금 말씀하신 그 투명성.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투명성입니다.
담보가 뭐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총 발행량이 얼만지, 시스템 규칙은 어떤지 이 모든 정보가 블록체인 위에 실시간으로 다 기록되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어요. 중앙화 코인처럼 발표해주겠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검열 저항성입니다. 중앙에서 통제하는 주체가 없으니까 어떤 정부나 기관이 특정 사용자 자산을 마음대로 묻거나 거래를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인터넷되고 암호화폐 취감만 있으면 전 세계 누구나 똑같이 접근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금융포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조합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특징인데요. 이게 마치 레고 블록 같아요. 이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여러 디파이 서비스들하고 쉽게 딱딱 결합시켜서 예치, 대출, 파생 상품 거래, 아니면 이자 농사, 일드 파밍 같은 예전 금융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 전략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매력적인데요. 근데 이것도 완벽하진 않겠죠? 담보를 맡겨야 한다면 그 담보 가격이 막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더리움을 맡겼는데 그 가격이 갑자기 반토막 나면 제가 빌린 스테이블 코인은 괜찮은 건가요? 이걸 초과 담보라고 부르는데 이게 담보 가격이 좀 떨어져도 괜찮도록 하는 안전장치 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담보자산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아주 크게 떨어져서 시스템이 정해놓은 안전선, 예를 들어 담보 비율 150%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요. 그럼 프로토콜이 빌려준 스테이블 코인을 회수하려고 담보로 잡았던 자산을 강제로 시장에 팔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청산, 리퀴데이션이에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빚은 갚게 되는 셈이지만 대신 맡겨뒀던 담보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 잃게 되는 거죠. 이게 금전적으로 꽤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과 담보 감식 자체가 사실 좀 자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어요. $100 쓰려고 $150 이상을 묶어둬야 하니까요. 그 외에도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자체에 숨어있는 버그는 해킹 위험, 또 외부 가격 정보를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오는 오라클이라는 시스템이 잘못되거나 조작될 가능성, 그리고 프로토콜 운영 방식을 바꾸는 거버넌스 과정에서의 어떤 위험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시장 전체가 엄청나게 불안정해지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1 가격이 잠시 깨지거나 아니면 내가 원할 때 쉽게 사고 팔기 어려운 유동성 부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용자들이 실제로 딱 느낄 만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직접 비교해 볼까요? 어디서 차이가 확 드러날까요? 예를 들면 처음 딱 쓸 때 경험부터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기준에서 그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말씀하신 접근성하고 온보딩 과정이에요.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CeFi는 대부분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용자가 KYC, 그 신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근데 일단 그 인증만 끝나면 우리가 늘 쓰는 중앙화 거래소나 핀테크 앱 통해서 아주 쉽고 편하게 살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연결이 아주 매끄럽죠. 반면에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는 신원 인증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개인 암호화폐 지갑만 만들면 누구나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접근해서 발행하거나 쓸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 자체는 훨씬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처음 쓰는 법을 익히는 데는 약간의 학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신뢰 기반인마 투명성은 어떤가요? CeFi는 그 발행하는 회사를 믿어야 하는 거고 디파이는 그냥 코드를 믿으면 주는 거다 이렇게 간단히 봐도 될까요? 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CeFi의 신뢰는 근본적으로 그 발행 기업이 얼마나 정직한지,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 그리고 걔네들이 내놓는 감사 보고서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결국 그 회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구조죠. 반면에 디파이는 코드가 곧 법이다, 코드 is law라는 원칙에 좀 더 가깝습니다. 모든 운영 규칙이나 자산 상태가 블록체인 위에 투명하게 다 공개되니까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직접 코드를 보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검증할 수 있어요. 다른 누구의 보증 없이 시스템 그 자체를 신뢰하는 모델이죠. 다만 디파이 역시 그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버그나 논리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코드 리스트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안정성하고 상환 문제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특히 막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1 가치를 지켜내는 힘은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평소에는 둘 다 $1 근처에서 잘 움직이는데요. 아주 극단적인 시장 변동성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CeFi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가 직접 $1로 바꿔주는 명확한 상환 창고가 있다는 게 강점이에요.
시장 가격이 잠깐 1달러 밑으로 떨어져도 발행사한테 가면 1달러로 바꿔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패깅이 비교적 빨리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발행사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약속이 안 지켜질 수도 있다는 위험은 있죠. 반면에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유지를 전적으로 프로토콜에 자동화된 메커니즘, 그러니까 담보 관리나 청산, 차익 거래 같은 것들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담보 가치가 갑자기 폭락하거나 사람들이 막 패닉에 빠지거나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좀 한계에 부딪히거나 해서 1달러에서 벗어나는 가격 변동성, 즉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가 C5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패깅을 화복시키는 메커니즘이 작동은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시간이 좀 걸리거나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열이나 자산 동결 리스크는 정말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겠네요. C5는 정부가 요청하면 그냥 내 돈이 묶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이 아마 두 시스템의 어떤 철학적인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일 겁니다. C5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가 중앙에서 딱 통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뭐 법 집행기관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특정 주소에 있는 자산을 동결시키거나 거래를 막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 금융규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제약받는다는 의미죠. 반면에 대부분의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위에서 개인들끼리 P2P 주고받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이 특정 사용자 자산을 직접적으로 검열하거나 동결하기가 구조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디파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뭐 웹사이트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단계에서 특정 주소 접근을 막는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프로토콜 자체에 있는 자산을 동결하는 건 훨씬 더 어렵죠. 이 검열 저항성이 디파이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활용성하고 운영 방식의 차이점도 좀 짚어주시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이걸로 뭘 할 수 있고 또 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다른가요? C5 스테이블 코인은 그 안정성하고 편리함 때문에 주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나 기업들이 자금 관리, 트레저리 하는 용도, 아니면 국경 간 송금이나 결제,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 사고 팔 때 기준 통화로 많이 쓰입니다. 확실하게 1달러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중요할 때 유리하죠.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도 물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지만 그 진짜 가치는 디파이 생태계 안에서 활용될 때 드러납니다. 다른 프로토콜에 애치해서 이자를 받거나 랜딩, 아니면 이걸 담보로 맡기고 다른 자산을 빌리거나 보로잉, 또는 유동성 풀이라는 곳에 공급해서 거래 수수료나 추가 보상을 받는 파밍 스태킹 등 훨씬 더 다채롭고 능동적인 금융 활동이 가능해요. 물론 이런 활동에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나 시장 리스크 같은 추가적인 위험이 따르고요. 운영 방식 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C5는 발행하는 회사의 경영진들이 사업 방향이나 정책 변경 같은 걸 비교적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죠. 반면에 디파이 프로토콜의 중요한 변경 사항들은 보통 그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걸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투표, 그러니까 DAO 거버넌스를 통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탈중앙화되고 민주적인 방식이긴 한데 과정이 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정말 각자의 색깔이 아주 뚜렷하네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좀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나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활동하는 환경에서 규제를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 관리나 회계 처리가 쉬워야 한다. 혹은 안정적인 결제나 확실하게 1달러로 바꿀 수 있는 게 최우선이다. 이러면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C5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중요하다면 이쪽을 고려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반대로 나는 내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싶고 외부에서 검열할 가능성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롭고 싶다. 그리고 좀 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다양한 디파이 전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산에 굴려보고 싶다. 이러면요. 그런 경우에는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 DeFi가 여러분의 목적에 더 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에 대한 주권, 투명성, 그리고 온체인 금융 활동의 확장성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DeFi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담보 청산 리스크나 스마트 컨트랙트 버그 가능성, 패깅 변동성 같은 그런 내재된 위험들은 충분히 알고 또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쓰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섞어서 쓰는 전략을 많이 쓰세요. 예를 들어서 자주 입출금하거나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 돈은 접근성 좋은 CeFi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있고 좀 더 장기적인 가치 저장을 하거나 온체인에서 투자나 대출 같은 활동을 할 때는 DeFi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식으로요. 용도를 나눠서 각자의 장점을 취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편리함과 규제 포용의 CeFi냐 아니면 자율성과 투명성의 DeFi냐 이 사이에서의 선택이군요. 내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궁극적인 목적, 뭐 결제냐 보관이냐 투자 운용이나 등등 이 뭔지 그리고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의 종류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필요하다면 두 가지를 잘 섞어 쓰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오늘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과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기술이 무조건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각각의 설계 철학이랑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필요와 가치관에 맞는 도구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고르는 건 단순히 어떤 기술이 마음에 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금융활동 방식과 위험관리 전략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프로토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또 발전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 바로 거버넌스 토큰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네, 그거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겁니다.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의 거의 대명사격인 메이커다오의 MKR 토큰, 또 하이브리드 모델로 주목받는 프렉스의 FXS 토큰, 그리고 좀 독특한 청산 메커니즘을 가진 리퀴티의 LQTOI 토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세 토큰들이 각자 자기 프로토콜 안에서 어떻게 위험, 예를 들면 담보 비율이나 청산 방식 같은 걸 관리하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수수료 같은 걸 어떻게 나누고 프로토콜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하고 서로 다른 철학들을 비교하면서 분석해 볼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 뒤에는 사실 이 거버넌스 토큰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 있거든요. 과연 이 디지털 세상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금융지평을 넓히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